예, 오늘은 보강 수업으로 통합적 관점의 태도 이론부터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그 저관여 상황에서의 태도 이론, 그 다음에 고관여 상황에서의 태도 이론을 쭉 살펴봤죠. 오늘은 이 통합적 관점의 태도 이론에서 인지 반응 모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 반응이라는 것은 광고에 노출된 그 제품 정보, 그 제품 정보를 소비자가 접촉했을 때 그로 인해서 떠오르는 생각들, 그 생각들이 광고 메시지의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 바로 인지 반응 모델이에요. 결국은 이제 광고를 통해서 어떤 제품 정보를 알려주는 그런 메시지가 나왔을 때 소비자들이 이제 그걸 접촉하게 되면 그 메시지를 아, 보고 듣고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수용하지 않을 것인지가 결정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에 따라서 광고 메시지에 대한 생각과 광고 실행 요소들에 관련된 생각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카피를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카피 외에 뭐 광고에 등장한 모델이나 아니면 뭐 이미지나 음악이나 이런 부분들, 실행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래서 각각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이냐 하는 측면은 이제 지지 주장이냐 아니면 부정적이냐 하면 반박 주장이냐에 따라서 브랜드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가 노출됐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소비자가 그 광고를 접촉하고 나면 그 광고를 통해서 전달되어진 카피를 중심으로 한 제품 관련된 정보, 그 메시지와 관련된 생각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광고 실행과 관련된 생각이 또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광고 실행과 관련된 건 광고의 전반적인 이미지라든가 뭐 카피 외적인 다른 요소들, 뭐 BGM이라든가 모델이라든가 그런 것들과 관련돼서 메시지와 관련된 생각에서 지지 주장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반박 주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지 주장에 대한 부분과 반박 주장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겠죠. 마찬가지로 또 역시 광고 실행과 관련돼서 지지 주장과 반박 주장이 또 생겨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측면이 전부 모두 다 브랜드 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카피로 인해서 드는 생각, 그리고 광고의 카피 이외의 다른 요소들로 인해서 또 드는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그 생각들이 모두 다 합쳐져서 이 브랜드 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형성된 브랜드 태도가 역시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인지 반응 모델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뭐 인지 반응 모델 같은 경우는 뭐 소비자가 광고를 보면서 메시지 내용에 대해서 주의를 집중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그죠? 카피가 특별히 내가 어떤 관심 있어 하는 제품이라면 조금 주의를 기울여서 카피를 보거나 듣겠죠. 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소비자들이 광고를 보면서 메시지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주의 집중을 잘 안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광고 실행 요소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서 인지 반응을 생성하는 경우가 자주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죠.
물론 고관여된 소비자는 메시지에 관련된 인지 반응이 지지 주장이나 반박 주장을 많이 떠올리게 되는 거죠. 고관여된 소비자만 메시지에 좀 집중을 해서 이제 보거나 들은 경우가 나타날 수 있고, 저관여된 소비자는 실행 지지나 실행 격하와 같은 메시지 요소가 아닌 다른 광고 실행 요소들에 대한 반응을 더 많이 떠올리게 된다는 거죠. 카피가 기억되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요소들, 모델이나 뭐 이미지 요소나 음악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에 관련된 것들이 더 많이 떠오르게 된다. 그래서 고관여냐 저관여에 따라서 사실은 좀 차이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의해서 브랜드 태도가 형성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광고를 보면서 정말 카피가 중요한 어떤 카피가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또 관여가 높은 그런 제품이라면 그런 메시지에 좀 더 집중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메시지 외적인 측면에 대해서 더 집중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인지반응 이론을 이제 광고에 활용하는 전략은 몇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 뭐 인지 반응이 긍정적인 것일 때와 또 그렇지 않을 때, 근데 특히 긍정적인 것일 때 호의적인 브랜드 태도 형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지 반응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반복, 기존 신념과 광고 메시지 간의 차이, 그리고 메시지 주장의 강도가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뭐 반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계속 똑같은 거를 반복해서 보거나 들었을 때 사실은 너무 많이 반복되면 질리거나 피로감이 쌓일 수가 있죠. 그래서 적정 수준의 광고 반복이 이루어질 때 가장 호의적인 반응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고, 그 시점에 브랜드 태도가 가장 긍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신념들, 뭐는 어떻다라고 하는 신념들과 또 광고에서 전달되어지는 메시지 간의 차이 같은 경우도 기존 신념과 크게 차이를 갖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메시지를 어느 정도 제공해 주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기존에 알고 있는 어떤 제품에 관련된 지식들이 있는데, 그 지식과 완전히 다른 사실을 얘기하게 되면 광고를 통해서 소비자가 오히려 좀 혼란스러워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사실은 좀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메시지 주장의 강도도 또한 강력한 메시지 주장을 사실 제시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죠. 그래서 보통 적정 수준의 강도로서 제시를 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광고 실행적 요소를 강화해서 메시지의 인지 반응이 오히려 좀 축소되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또 소비자가 어떤 부분에서 좀 관여도를 높게 가지느냐, 어떤 제품에 대해서 저관여 또 상황이냐, 뭐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인지 반응 이론을 가지고 광고에 활용하는 전략으로는 이렇게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태도 이론에서 어떻게 보면 또 이 정교화 가능성 모델이라고 하는 통합적 모델이죠. 정말 통합적 관점에서의 태도 이론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교화 가능성 모델 또한 관여도에 따라서 소비자가 정보를 처리하는 그 시점의 관여도에 따라서 소비자가 그 정보를 과연 처리할 것이냐, 아니면 처리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단서에 의해서 결정되어질 것이냐가 이 정교화 가능성 모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고관여인 경우에 중심 경로를 통해서 인지적 사고를 활발히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태도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주변 경로로 가게 되면 좀 관여도가 높지 않은 상황일 경우에 주변 경로를 통해서 정보 처리를 하는데, 그 경우에는 오히려 그 정보를 처리하지 않고 주변 단서라는 거를 통해서 그냥 태도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전달 메시지를 처리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느냐 없느냐부터 출발해요. 처리할 동기가 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관여도가 있는 상황에서 처리를 하겠다라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바로 부수적으로 단서를 통해서 그냥 결정해 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처리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 정보를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도 또 생각해 보겠죠. 이건 복잡해, 내가 처리할 수가 없어, 그러면 또 역시 단서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부수적 단서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뭐 없다면 그냥 원래 태도를 유지하는 거죠. 그죠? 있다면 뭐 그 부수적 단서가 역할을 해서 태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그 처리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전달된 메시지를 가지고 그 내용이 어떠냐에 따라서 긍정적 사고가 지배적인 경우, 부정적 사고가 지배적인 경우, 그리고 중립적 사고가 지배적인 경우로 또 구분돼요.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나 부정적인 사고가 지배적이면 인지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겠죠. 긍정적인 경우에는 긍정적 변화, 부정적인 경우에는 부정적 변화가 돼요. 그래서 긍정적 태도 변화와 부정적 태도 변화를 일으키게 돼서 뭐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생각과 일치하게 되면 뭐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되는 것이고, 뭐 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다른 메시지의 영향이 더 크게 되면 태도 변화가 확실하게 일어나겠죠. 긍정적인 방향이든 부정적인 방향이든 태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인지적인 처리를 하더라도 중립적 사고가 되면 사실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가 결정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역시 부수적인 단서를 찾아보게 되고, 또 부수적인 단서에 의해서 태도를 유지하든지 아니면 변화가 일어나든지가 결정된다라는 게 바로 정교화 가능성 모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교화 가능성 모델을 또 광고에 활용하는 그런 경우가 꽤 있죠. 그래서 타겟 소비자의 관여 수준이 높을 경우, 제품 속성에 대한 논점을 명확히 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제시해서 정교한 정보처리를 유도한다. 즉, 고관여에는 이 바로 메시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하지만 저관여인 상황에서는 오히려 메시지를 처리하려고 하는 동기가 별로 높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변 단서를 이용하는 경우가 훨씬 효과적이다. 역시 고관여냐 저관여냐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작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고관여 소비자는 인쇄 매체와 같이 스스로 능동적으로 처리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매체가 효과적이고, 저관여 소비자는 주변 단서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TV가 오히려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교화 가능성 모델을 통해서 좀 고관여 제품, 휴대폰과 같은 거는 고관여 제품이라고 볼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뭐 가벼운 맥주 같은 것들은 저관여 제품이 될 수 있으니까 주변 단서를 활용하는 광고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태도와 관련된 이론들을 광고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좀 살펴봤어요. 사실 태도와 태도 변화와 관련된 내용은 우리가 소비자 심리학에서는 좀 더 범위도 좀 넓고 좀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이 광고에서는 뭐 광고 관련된 영역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뭐 그렇게 태도 변화 이론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는 거는 조금 비중이 적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이 장에서는 태도가 무엇인지, 태도 정의와 기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겠죠. 그래서 네 가지 기능에 대한 부분, 그리고 다속성 태도 모델을 이용해서 소비자에게 제품 태도를 강화시키는 방법,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리를 해서 보시고요. 제가 또 수업 시간에 강조한 부분도 있었죠. 그리고 정교화 가능성 모델이 무엇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다음 장으로 연결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이 바로 이제 2부 1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광고 전략과 표현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우리가 1부에서는 주로 심리학의 이론과 원리들을 활용해서 그런 이론과 원리들이 광고에 어떻게 적용되느냐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공부를 했다면, 2부에서부터 나오는 내용은 좀 본격적으로 광고 전략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2부 1장에서는 광고 전략과 표현이에요. 그 광고 전략과 표현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그 전에 앞서서 우선 광고 목표 설정과 효과 지표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목표 설정과 효과들과 관련된 지표들을 보고, 그 다음에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한 광고 전략과 소구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광고 목표의 설정과 효과의 위계예요. 이건 우리가 광고 첫 부분, 우리 수업 시간 첫 부분에서 뭐 에이드만 모델도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광고를 만들기 전에 어떻게 하면 광고 효과를 좀 극대화시킬 거냐 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은 목표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목표 설정에 따라서 그 효과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효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확인할 건지, 그래서 광고 효과의 의미와 지표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광고 효과의 위계, 그리고 구매 후에 광고 효과와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이제 광고 전략이죠. 그 다음에 광고의 소구 방법. 한 6가지 정도의 소구 방법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그런 소구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광고 목표의 설정과 효과의 위계예요. 광고 효과를 제대로 얻기 위해서 광고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광고주 앞에서 광고 대행사에서 이 전략 기획서를 가지고 들어가면
기획서를 가지고 프레젠테이션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광고는 이러이러한 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라는 얘기를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광고를 만들 때 그 광고 목표가 이번 광고를 통해서 달성할 목표가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설정돼 있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그 광고주들을 입장에서 보면 이번 광고 우리가 광고비 엄청나게 쓰는데 물건 많이 팔면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그 판매 목표를 가지고는 사실은 광고 목표라고 설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현실성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판매 목표라는 것은 광고만의 영향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잖아요. 물건 많이 팔았다 그래서 무조건 광고 효과 있었다. 물건 많이 팔지 못했기 때문에 광고 효과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들어요. 그 판매라는 것은 뭐 매장에 있는 판매원들의 역할도 중요하고 또는 영업사원의 역할도 중요하고 또는 그 광고 이외에 마케팅적으로 많은 변수들이 작용해서 판매가 많이 일어나느냐 그렇지 못하냐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광고만을 가지고 판매 목표를 달성했다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광고와 구매 행동을 매개하는 중재 변이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상표 인지도, 그다음에 광고 이미지 형성 또는 그것이 브랜드 이미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태도 형성, 태도 변화, 뭐 행동 유발,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광고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봐야겠죠. 우선 기본적으로 광고 목표의 의의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세 가지 정도로 이제 광고 목표의 의의를 얘기할 수 있는데, 우선은 커뮤니케이션 조정의 역할을 한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건 광고 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되겠죠. 우선 광고 대행사 내에 기획, 제작, 마케팅, 매체 모든 그 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다 광고 제작에 참여를 하죠. 그리고 광고주하고도 역시 이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광고 작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 목표라는 것을 공유해야 된다는 거죠. 공유함으로써 광고 활용의 활동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목표가 뭐다라는 게 분명해야 그 목표에 맞춰서 다 작업을 하게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의 준거를 제공해 준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준점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이 뭔가를 확실히 정해 놓으면 매체, 표현, 평가 이 모든 단계에서의 의사결정하는데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 목표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설정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고 후에 광고가 나간 이후에 결과를 또 평가해야 되잖아요. 그럼 목표라는 게 무엇인지 분명해야 되고 또 그것이 달성됐는지 그렇지 못한지가 명확하게 결정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표 달성 정도에 대해서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또 광고 목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광고 효과를 얻기 위한 목표 설정이 중요한 작업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매출, 판매와 관련된 부분이 효과적인 광고 목표라고 볼 수 있는지, 그 얘기는 바로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던 대로 많은 마케팅 요인들이 사실은 매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광고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또 광고라는 것은 보통 어떤 제품이 판매되는 시기보다 사전에 6개월이나 뭐 3개월 이전부터 광고를 해요. 그리고 광고라는 것은 광고를 한 이후에 광고를 했다 그래서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는 않겠죠. 그 광고를 통해서 소비자가 접촉하는 부분이 솔직히 광고 처음 나왔을 때는 정말 뭐 엄청나게 광고를 퍼붓지 않는 한 광고를 접촉하게 되는 빈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광고를 접촉했다 하더라도 그 몇 번 접촉하지 않은 그 광고의 효과가 바로 소비자에게서 나타나지는 않겠죠. 그래서 광고의 지연 효과라는 게 발생해요. 캐리오버 이펙트라고 해서 광고가 방영된 이후에 시간이 지나야 효과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뭐 6개월 정도, 3개월, 보통 한 편의 CF는 3개월 단위로 이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3개월 정도 나갔다고 해서 광고가 많이 방영됐느냐? 그것 또한 광고비의 예산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광고의 지연 효과라는 게 분명히 발생되고 있다는 것은 여러 사례에서 많이 확인된 결과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매출이 광고 목표로 적절한 경우도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광고를 한 후에 바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시간 차이가 굉장히 적은 경우에, 그죠? 그럴 때 광고가 매출에 많은 기여를 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경우는 바로 다이렉트 마케팅. 요즘은 뭐 DM을 발송하는 경우 거의 없지만 예전에는 이제 발송해서 제품을 홍보하고 광고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 경우에는 그걸 발송해 놓고 어느 정도 효과가 판매가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있죠. 바로 이제 그 경우에는 매출이 광고 목표하고도 좀 연결되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요즘엔 거의 그런 DM 발송을 통해서 제품을 알리거나 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뭐 DM이 아니라 요즘은 이메일을 통해서 많이들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판매와 관련된 거는 목표를 잡기가 힘들어요. 광고 목표로. 그래서 효과적인 광고 목표라는 것은 콜이라는 학자가 몇 가지의 기준을 얘기했어요. 우선 측정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목표는 다 측정 가능해야겠죠? 그거는 꼭 광고 목표가 아니더라도 공통적으로 목표라는 것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측정 가능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준치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즉, 올 1월 달에 인지도가 얼마였는데, 그 인지도가 얼마였는데 6개월 뒤에 또는 1년 뒤에 우리 광고를 통해서 인지도를 몇 퍼센트 향상시키겠다, 올리겠다 하는 기준치가 우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타깃도 명확하게 정해놔야 돼요. 뭐 모든 소비자라고 하는 건 애매한 거죠. 그래서 뭐 20대 남녀 아니면 광고 타겟이라는 게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 타겟에 대해서 분명하고 구체적인 정의가 내려져 있어야 되고, 또 달성 기간을 명시해야 됩니다. 뭐 주구장창 뭐 그냥 한없이 뭐 한 6개월 정도 광고해 놓고 뭐 그것이 5년 뒤까지 영향을 미친다, 아니면 뭐 1년, 2년 그렇게 그냥 기간 명시가 안 돼 있으면 목표 달성을 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달성 기간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2022년 1월부터 12월에 1년 동안 광고를 했으면 그 1년 동안의 광고 효과를 가지고 1년이 지난 뒤에
목표를 달성했는지 못했는지를 판단해야겠죠.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은 다 서면으로 기록을 해놔야 됩니다. 광고주하고도 이 서면을 통해서 확실하게 명시를 해놓은 내용을 광고주하고도 공유해야 되고요. 내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기록해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광고 효과의 의미와 지표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렇다면 이제 뭘 가지고 지표로 삼을 것이며 그 지표를 통해서 광고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우선 광고 효과라는 것이 설득 요소들이 수용자의 인지, 감정, 행동 반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가 바로 광고 효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광고 효과가 기본적으로 사실은 이 광고 관련된 연구를 하는 분야의 교수들, 연구자들이 오래전부터 이 광고 효과와 관련된 연구를 많이 수행해 왔고, 많은 학자들이 광고 효과를 뭘 가지고 볼 것이냐에 대한 논쟁도 굉장히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광고의 과학화라는 거를 벌써 한 오래전부터, 제가 광고 대행사를 다니고 있던 90년대 중반 정도 시기에도 광고의 과학화는 그때부터 많은 언급이 됐어요. 그 과학화라는 의미가 광고 목표와 다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효과 지표를 확실하게 설정해야 되고, 그 설정된 광고 효과의 지표를 가지고 측정을 할 수 있어야지만 과학적인 광고 효과 측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설정될 수 있는 거예요. 성립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마케팅 계획에서 마케팅 목표는 좀 더 큰 범주의 목표를 잡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위에서 광고 목표를 또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케팅 목표는 이 네 가지 기본적인 4P와 관련된 요소들이 다 마케팅 목표에 하나하나들이 다 관련되어 있는데, 사실 광고 목표라는 것은 이 4P 중에 하나인 프로모션과 관련된 부분이 광고 목표겠죠. 그리고 그 광고 목표가 광고 효과 측정에 의해서 이렇게 설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인지도, 그리고 광고를 통해서 얼마나 이해도가 올라갔는지 떨어지는지, 그리고 어떤 확신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리고 구매 행동으로 얼마나 이어지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이 광고 효과 측정을 통해서 판단이 돼야 됩니다. 근데 결코 이런 행동적인 측면이 효과로서 과연 측정 가능한가 하는 부분은 사실은 아직도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은 가장 일반적으로 이 인지와 관련된 부분, 상표 인지도, 상표 이미지, 그 이미지 측정하는 거, 인지도 측정하는 거, 그것이 바로 광고 인지도와 광고에 대한 이미지가 상표 인지도와 상표 인지 이미지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건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상표 인지도, 상표 이미지가 얼마나 좋아지느냐, 얼마나 인지도가 높아지느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광고 효과가 있다 없다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서적인 측면이 바로 이해와 확신과 관련된 부분이겠죠. 상표에 대한 사고, 그리고 신념을 넘어서 또 대상에 대한 평가를 동시에 다 함께 고려해야 되는 측면이죠. 이게 이제 정서적인 측면이고, 위에 부분은 좀 인지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동적인 측면에서는 구매 의도. 근데 구매 의도는 조사를 통해서 해보면 높게 나타나는데 실제 그게 구매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볼 수 있어요. 구매 의도는 뭐 얼마든지 높게 나타날 수 있죠. 뭐 나중에 우리 이러한 제품들 이 광고를 통해서 본 제품을 살 의향이 얼마나 되느냐,
라고 물어보면 뭐 사고 싶다, 살 것이다, 이렇게 답변들을 하죠. 하지만 실제 그것이 구매로 이어졌는지 안 이어졌는지 확인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또 물어볼 수가 있겠죠. 뭐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난 이후에. 그래서 그 구매 경험률 같은 것이 실제로 광고가 나간 이후에 얼마나 변했는지를 파악해 볼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광고만의 영향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행동적인 측면은 좀 효과 지표로 활용하는 경우가 쉽지 않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 광고 효과의 이제 위계를 어떻게 보면 이 위계별로 다 목표로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에이드마 모델에 대한 거는 한번 살펴봤었죠. 그게 서장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에이드마 모델은 광고를 우선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거, 어텐션. 그리고 이제 관심을 이끌어내는 거, 욕구 유발을 시키는 거. 네 번째가 바로 기억을 잘 시키느냐. 그리고 액션을, 구매 행동을 일으키는 거냐. 이렇게 이제 단계별로 위계적으로 우리가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고 효과를 얘기할 때도 사실은 이 에이드마의 모델에 어떤 위계에 좀 맞춰서 설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광고를 내보내면서 이 모든 단계를 다 충족시킬 수는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 모델에 대한 문제점도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지는 게 광고의 수용 단계가 모두 선형적이고 위계적이지는 않잖아요. 그죠? 어떤 경우엔 뭐 주의를 끌긴 했고, 그리고 그 주의를 끈 것이 바로 그냥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이제 제품의 관여도 수준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어떤 제품은 뭐 광고를 통해서 주의를 끌고 관심도 불러일으키고 또 욕구도 유발시키고 기억도 잘 시키고 이렇게 모든 단계별로 다 어, 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러기는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제 매체 환경의 변화라는 것도 큰 변화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인쇄 매체, 신문, 잡지 거의 안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TV도 잘 안 보잖아요. 그죠? TV는 거의 이제 주부 또는 저처럼 좀 연령대가 높은 뭐 50대, 60대 남자 이런 분들은 좀 TV를 보겠죠. 근데 뭐 요즘 젊은 층들 여러분들을 포함한 20대 대학생 남녀, 뭐 20대, 30대 직장인들은 TV를 많이 안 본단 말이에요. 유튜브를 보거나 뭐 모바일을 통해서 거의 기사도 접촉하는 경우니까 매체 환경의 변화라는 것 또한 이 에이드마 모델을 바로 적용시키기에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에이드마 모델을 하나하나 좀 단계별로 살펴본 내용이 바로 이 장에 정리된 내용이에요. 우선 인지예요. 그 주목을 끄는 어웨어니스. 그러니까 지금은 언어웨어니스니까 사실은 인식되기 전 단계죠. 그죠? 그러니까 주목을 끌어야겠죠. 그래서 제품과 브랜드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미지의 단계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가면 인지의 단계, 어웨어니스 단계로 넘어가죠. 확실하게 제품과 브랜드를 알고 있게 만드는 거죠. 그 단계가 바로 인지 단계. 그 다음에는 이제 컴프리헨션이다 해서 이해하는 단계. 제품과 브랜드를 알고 있으면서 나머지 패키지, 기능, 제품의 특징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이해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 단계가 확신.
제품 구매 의향이 어느 정도 있거나 브랜드를 선호하게 되는 단계가 바로 확신 단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행동 또는 구매 의도 또는 구매 행동까지 이어지는 액션 단계. 제품의 구매 의사를 어느 정도 알 수 있고 실제적으로 구매 행동까지도 이어지는지를 확인하는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 다그마 모델이라는 것은 에이드마 모델하고 비슷하지만 조금 차이가 있어요. 다그마 모델. 그래서 그 에이드마 모델하고도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 다그마 모델은 바로 이러한 또 5단계를 통해서 광고 목표를 설정해서 이 정해진 타겟을 일정 기간 내에 사전에 정한 만큼, 목표 설정한 만큼 변화시켜야 할 커뮤니케이션 과제가 바로 광고 목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에이드마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의, 관심, 욕구, 기억, 행동이라고 봤는데 다그마 모델은 좀 더 이제 목표 광고 지표를 적용할 수 있고 대입할 수 있는 단계로서 이렇게 5단계를 또 구분해서 얘기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그마 모델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제 광고 목표를 설정하는데 활용되어지는 부분이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 광고 효과의 위계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광고 효과의 위계와 관련된 내용은 사실은 앞에서 우리가 목표 설정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목표 설정한 부분을 가지고 광고 효과를 측정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저관여 상태냐 고관여 상태냐에 따라서 사실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가장 일반적이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게 저관여 상태에서 일단 광고 효과를 어떻게 발생시킬 거냐. 그죠? 저관여 상태. 고관여 상태는 사실은 조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정보 전달적인 측면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부분의 TV 같은 경우가 저관여 학습 매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저관여 상태에서 그러면 광고 효과는 어떻게 발생시킬 거냐. 별로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주의도 기울이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보는 CF 그런 영상 매체의 광고를 노출시키고 소비자들에게 접촉시켰을 때 광고 효과는 과연 어떻게 발생시킬 건가? 이 바로 저관여 상태라는 건 뭐예요? 어떤 대상에 대해서 관심도 낮고 별로 중시하지도 않는 상태를 얘기하는 게 바로 저관여 상태. 수동적이거나 심지어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광고 효과의 위계에서는 반복 노출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죠. 앞에서 우리가 반복 노출을 통해서 단순 노출 효과라는 것도 얘기했잖아요. 친숙하게 만들고 친숙하게 만들어주면 호감도 자연스럽게 좀 증가하게 되는 일반적인 그런 상황에서의 부분이죠. 저관여의 반복 노출을 시키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지각 구조의 변화가 어느 정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친숙해지니까 호감도가 증가하는 것도 지각 구조의 변화가 생겼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호감도가 증가하니까 행동의 변화까지도 이끌어낼 수 있죠. 그쵸? 행동의 변화. 그리고 그 행동의 변화로 인해서 태도 변화까지도 발생시킬 수가 있어요. 그 제품으로 얘기하면
제품이 자주 눈에 띄어요. 자주 광고를 통해서 자꾸 노출이 돼요. 그러면, 이거 한번 사볼까? 뭐, 어느 정도 호감도 생기고, 그래서 한번 사볼까라는, 그래서 사보게 되죠. 그러고 나니까 괜찮네라고 하면 태도 변화도 어느 정도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번의 상태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광고 효과의 위기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입니다. 아, 오늘은 어느 정도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그, 제가 오늘 수업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음 주에 또 출장이 발생해서 다음 주 수업도 또 동영상으로 대체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그 다음 주 수업도 제가 바로 동영상 녹화를 또 이어서 한 편 더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광고 효과 위계까지 하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코너에 반드시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걸로써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